안녕하십니까. 윤리사상 이제 후반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상으로 14챕터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렇게 묶여 있지만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좀 떨어뜨려서 하도록 하죠. 이왕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분들 그래도 좀 제대로 우리가 자료 봤을 때 구별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핵심이 되는 부분들 좀 더 이해하고 하면 좋겠죠. 민주주의는 뭐고 어디서 왔고 어원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의 주도사 페리클레스는 이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막 이런 그 시기, 그런 시기의 정치 지도자였고 빼어난 능력을 보였던 분인데, 여기서 이제 어원은 이제 나오고 하지만은 실제로 현대의 민주주의하고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고대 민주주의는 일단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권력 구성과 집행에 대한 시민의 통제, 대의제니까 대표자를 만들기도 하고, 또 국회 정부가 잘못하면은 책임을 물을 수 있음. 그렇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그리고 권력은 그 누구나에 의해서 위임되는 거기 때문에 뺏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계약설이 또 나오죠. 이제 당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절대 앙정시대, 또 불평등한 사회 구조, 이런 것들 개혁하는데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 이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좀 큰 덩어리로 이제 보고 로크가 나옵니다. 다시 나옵니다. 로크가. 로크, 루소, 밀 이렇게 또 다시 나오는데, 앞쪽에서 이미 로크, 재산 이걸 했잖아요. 앞쪽에 생명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생명이라는 게 가장 급박한 겁니다. 귀한 거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쉽게 뺏어가.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참여.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 앞쪽에 얘기를 좀 잘 충분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제 저항권에 대한 것도 제가 충분하게 얘기를 했죠. 당연히 위임된 거기 때문에 저항이 가능한 거죠. 이제 현대적인 저항권에 대한 것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 뭐 하버마스 선생도 나오고 슌페터 선생도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철학자분들인데, 근데 우린 여기 나와 있는 거 위주로 요 맥락에서 이제 볼 거기 때문에, 하지만 비판적으로 볼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윤리와 사상을 선택을 했는데 말이지. 당연히 법치주의여야 하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법에 의해서 통치가 돼야 되고, 또 시민들은 법을 지켜야 되고, 자의적으로 통치하면 안 되고, 시민들이 법을 어기면은 공동체 근간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다음 권력 분립,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이 입법, 집행 요거를 분립을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왜 분리했을 것 같아요?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뽑은 다음에 입법, 집행 다 같이 하게 하지. 사법도 다 같이 하게 하고. 왜 이렇게 분리했을까?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집행권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의회. 그래서 이제 이 권력 분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크 선생의 글이 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뭘 뽑아내야 되나? 입법부, 신탁, 뭐 인민이 최고의 권력,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번역을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이건. 그들 재산의 보존을 꾀한다. 쫙 나오다가 그들 재산의 보존을 꾀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어서 쓴 거에 보면은 재산에 대한 자연권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고대부터 나왔던 로고스, 스토아파 자연권, 또 토미즘의 자연법, 이게 얼마나 유유히 도도히 흐르고 있는지 자연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 서구의 많은 나라들도 자연권을 기반으로 한 그 헌법, 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권. 그 다음에 루소는 이제 더 이제 참여하는 거잖아요. 투표권이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지만은 좀 특이한 어휘들 보면은, 의지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 의지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독특했던 의지,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중용까지 가는 데는 의지가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해야 돼. 또 칸트에서는 통으로 선의지라고 하는 가장
무제한적인 유한한 이 인간의 것이 아닌 무제한적인 높은 그 선의지가 있어. 일반의지는 뭐냐 이거야. 이 추상적인 개념들이 이제 개념들을 통해서 가다듬어지는 건데, 이렇게 의견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각 개인이 사적 이익을 초월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보편적 의지. 사적이지 않고 공적이야. 근데 선의지랑은 다르죠? 공익, 이익이 들어가잖아. 공익. 일반 의지는 공익. 그 공익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 각각 스스로가 주권자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또 시민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투표도 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루스 선생 시기에. 그리고 이제 밀 선생 같은 경우에 개인의 자유주의, 뭐 자유주의, 공화주의, 뭐 이런 거 앞쪽에 제가 그 설명을 했는데, 그게 깊이 들어가면 한없이 깊이 들어가고 좀 어려운 거라서 수능용으로 지금 해놨거든요. 찍어놨는데 마음에는 안 들더라고 되게. 나중에 언제 조금 관련해서 이제 강의에서 좀 더, 이거는 끝나고 뭐 할 수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 자유주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상가로 개인의 자유, 요거에 집중이 되는 정부야말로 좋아. 사회나 국가가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규정함. 어떨 때겠어? 타인 공동체에 해가 될 때. 이럴 땐 당연히 통제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헌법의 기반이 되는 이 최근 몇백 년간의 특히 서구의 사상들이 이제 기반이 되죠. 민본주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민본주의가 이런 식의 시스템적인 이제 권력의 분립이라든지 또 견제, 또 위임, 뭐 또 일반의지, 자유, 뭐 재산, 뭐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지만은 그 추상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이 구석구석을 잘 채워 넣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서구에서 주로 이제 오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인 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니까. 그래서 이제 현대의 민주주의는 어떠하냐? 이제 현대 소로, 롤스, 하버마스, 슌페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맥락에서 이해해 보는 거니까 엘리트 민주주의가 일단 나와요. 엘리트 민주주의. 원래의 정의인 인민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인데, 그게 아니라 엘리트를 잘 선출하는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민심이랑 민의랑 그 위임받은 자와 이게 연결성이 떨어지잖아요. 연결성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뭐 나름대로 이제 어떤 문제 인식을 가지고 또 현실에 대한 그 분석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민주주의가 별게 아니다. 인민의 표를 얻는데 성공한 결과. 그렇잖아요. 이거 수긍할 수 있습니다, 사실. 표를 많이 얻으면은 어떤 가면 속에 어떤 얼굴이 있다고 해도 선출이 되니까. 결정권, 특정 개인들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표만 얻을 수 있으면은 특정한 개인이 결정하게 이제 두는 거란 말이죠. 이분이 본 그 정체에 대한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여기에서 뽑아낸 거죠. 인민과 지배라는 용어의 분명한 의미가 뭐든 간에 실제 인민의 지배를 의미할 수도 없고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다만 인민이 그들을 지배할 예정인 사람들을 승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기회만을 가지고 있다. 어때요? 이게 현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말 이런 면이 있네. 왜냐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략 다 이제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정무적으로 자신의 이 스탠스를 정해서 어떻게 해서 표를 어디 표를 그리고 뭐 이제 대권이다 하면은 이제 중도층을 어떤 식으로 공략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표가 되면은 어느 누구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정말 굉장히 젊은 대통령이 나오기도 하고 뭐 개그맨 출신 뭐 방송인 출신 또라이 같은 대통령들 나오기도 하고 나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또라이 같은 대통령이 막 이렇게 나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자 이게 열릴 때쯤이면은 이제 많은 게 안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여기에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슌페러 선생이 그 주장을 하는 이유는 투표자의 역할의 한정 이게 상당 부분 끄덕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심지어는 보우터조차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찍을 사람이 없다 하면은 쌤도 한 30년 중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아예 투표를 안 했어요. 다 이상한 놈들, 나쁜 놈들이야. 그런 경우에 이제 안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양쪽 끝을 제외하고 선택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외에 실제로 어떤 거를, 이 사람, 이 슌페터 선생 말이 맞지 않나? 이 주장이? 근데 이 근거를 보면은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민은 엘리트보다 비합리적인 편견을 가지거나 충동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긍할 수 있습니까? 시민이, 대부분의 우리 같은 시민이, 정치는 정말 약간 그 인류가 달라야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뛰어나고 이렇게 하지만은 보통 사람이 못하는 영역이야. 시민이, 근데 또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야. 엘리트보다 비합리적이고 충동에 빠지는 경향이 있나요? 아닌데? 엘리트가 비합리적이고 충동에 빠지고 구판 버리고 이런 것 같은데? 시민 중에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나 뭐 집단지성의 세계, 그리고 지금 이 디지털 세상에서 이 반증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죠. 제가 이거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 어떻게 고3 학생이 무슨 일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을까봐 차가운 땅바닥에서 윤리와 사상 공부를 하면서, 그게 되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고3이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그 덜덜 떨면서 윤리와 사상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야. 시민이 더 합리적이고 충동에 빠지지 않고 행동하고 있었어요. 전체적인 집단지성은. 그래서 슌페터 선생의 주장은 이런 주장이 있고, 그리고 실제 이런 면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은 투표하고 나서 이제 정말 이 정도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투표자 이외의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또 꽤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분석이고, 하지만은 그래서 엘리트 민주주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맹점들도 많이 있는 거죠. 시민 수준은 우리나라가 거의 탑인 것 같아.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이거 여러분 요 짧은 설명에서도 독해를 할 때 키워드를 잘 잡아야 돼요. 참여는 뭐에 참여하는 거죠? 의사결정에. 그리고 심의는 뭐에 뭐를 심의하는 거죠? 정책 결정에. 이거를 잘 쓱 지나가지 말고 잘 붙잡아야 돼요, 어휘를. 그래야 나머지를 빠르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 자문위, 공청회, 청문회, 시민단체, 국민감사, 행정소송, 이런 건 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제 방향이 공적이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나와 있고, 그럼 심의라고 하는 것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 어차피 정책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공직자가 공적 심의를 활용해서 그래도 가장 괜찮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란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동등한 기회, 합리적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심의는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된 거예요. 정책 결정. 그리고 이제 수로, 룰스, 하브마스, 시민불복종이 나옵니다. 수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 굵직굵직하신 분들이라서, 현대 철학자들이라서 양심을 중시해요. 양심이라고 하는 판단 기준, 거기에 어긋나는, 양심과 어긋나는 법과 정책에는 불복종한다는 거죠. 양심과 어긋나는, 아무 때나 그냥 지 멋대로가 아니라 양심에 어긋나는, 이를테면은 개헌이 반드시 필요한데 호헌을 막 외치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호헌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것, 민주적인 개헌이 필요한데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헌을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복종하는 것. 그 다음 이제 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좀 더 개선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불복종이 가능한데, 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공성을 잃으면, 방향을 잃으면은 이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가 되질 않으니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그런 것이고. 그다음 비폭력적, 굉장히 이상적이네요. 그리고 양심적. 근데 이 어려운 걸 우리나라는 하고 있죠. 공공적, 비폭력적, 양심적. 공적인 정의관, 그리고 체계의 합법성을 존중하는 범위, 최후의 수단,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룰스는 이제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파고든 연구자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꽤 많이 했네. 이제 그 정의관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 하버마스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하버마스는 이제 또 현대의 또 중요한 철학자 한 분이신데, 합법적인 규정이라도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헌법에 어긋나면은 불복종.
헌법이라고 하는 최상위 가치의 최상위 법 체계, 우리가 1조, 2조까지는 그래도 외우잖아요. 뭐 3조까지 외우시는 분도 있고, 이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이 외우시겠죠. 정당하지 않은 규정을 수정할 마지막 가능성, 성숙한 정치 문화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 헌법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쪽에 또 간단히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헌법을 정당화하는 원칙에 근거해야 되고, 다수의 통찰력과 정의감, 그리고 비폭력, 그리고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하브마스 선생은 사실 이 시민불복종 말고도 굵직굵직한 키워드들이 많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가능하면은 어떤 소통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 되게 중시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불복종해야 되는 그 부분이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현대의 이제 여러 민주주의 자분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민주주의는 이제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랑 같은 가치체계, 비슷한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자본주의가 더 보편적이죠. 왜냐하면은 예전에 다른 가치체계를 가졌던 곳도 다 자본주의만큼은 그 시장 안에 들어서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쫙 보게 될 겁니다. 뭐 경제학적인 것도 좀 이렇게 나오고 뭐 이제 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민주주의와 함께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 강이 될지 아니면 나눠서 할지 모르겠지만은, 꽤 등장인물이 많네. 마지막 강도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어쨌든 이제 14강 챕터상 15챕터 중에서 14챕터 반절을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본주의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